안녕하세요. 수처리공학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송원철입니다. 금주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하고 어, 이렇게 인터넷 수업으로 대체하게 됨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국이 시국인지라 서로 조심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수업이 불가피하게 인터넷 동영상 강의로 진행되었음을 양해를 바라고 다음 주에는 정상적인 대면 수업이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에는 지난주에 먼저 말씀드렸던 대로 화학적 처리 공정 중에서 응집 공정 외에 소독 공정과 산화 공정들이 남아 있는데 보통 소독은 일종의 산화작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산화 공정 전에 먼저 소독 공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화와 소독 공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중화 공정이라고 얘기하는 건 뉴트럴리제이션이라고 하는 중화 공정은 산과 염기가 반응해서 염과 물을 생성하는 반응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산화나트륨과 염산이 반응을 해서 염화나트륨과 물을 형성하는 것. 이때 수산화나트륨은 염기고 염산이 이제 산이 되겠죠. 그래서 NaCl이라고 하는 염이 형성이 되고 물이 생성되는 반응을 보통 우리가 중화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처리에서는 보통 이 중화라는 게 pH 7이라는 개념으로 쓰이기보다는 그냥 단순히 pH 조정의 의미가 더 큽니다. 중화 반응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보통 pH가 낮은 폐수나 하수 같은 것들이 생물학적 처리 전에 생물학적 처리 시설로 들어가게 되면 그 미생물들의 적정 운영 조건보다 낮은 pH가 유지될 경우에 생물학적 처리에 저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pH가 낮은 폐수에 높은 폐수도 마찬가지고요. 더불어서 pH가 낮은 폐수 같은 경우에는 낮은 pH로 인해서 금속들이 수중으로 용출돼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보다 더 높아지게 되죠. 특히나 중금속류들이 용출이 되어서 용존 상태로 존재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생물학적 처리에 영향을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수처리 공정에서는 이러한 영향들을 줄여주기 위해서 중화에서 pH를 7로 꼭 맞춘다는 개념보다는 적절하게 생물학적 처리가 가능한 정도로 맞추거나 또는 특정 유해 물질들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까지 중화 응집을 할 수 있는 그 정도 선으로 pH를 조정한다는 의미가 더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런 중화가 필요한 폐수들은 산성 폐수와 알칼리성 폐수들이 있게 되는데 보통 산성 폐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 사업 현장들은 광산, 그 다음에 재련소, 금속 표면 처리 공장 등 주로 금속의 표면에 붙어 있는 녹이라든지 또는 어떤 금속 산화물들이 산화가 되고 황산화물들과 결합을 해서 산폐수가 발생되는 그런 경우에 산성 폐수가 많이 발생을 하고요. 알칼리성 폐수는 보통 유기물을 많이 세정을 해야 되는 그런 공정들, 제지 공정이나 피혁, 석유 정제 공정 이런 경우에 알칼리성 폐수가 많이 배출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중화 반응에 사용되는 중화제들을 살펴보게 되면 주로 이제 알칼리 금속염들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알칼리 토금속염, 그리고 탄산염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알칼리 금속염의 가장 대표적인 물질로는 가성소다가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다회, 탄산나트륨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알칼리 토금속염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은 이제 소석회가 주로 쓰이고 있고요. 탄산염 같은 경우에는 석회석을 쓰거나 돌로마이트와 같은 이런 탄산염 계열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각각의 특성을 살펴보면 알칼리 금속염의 경우에는 일단 용해도가 큽니다. 용해도가 크기 때문에 물에 많이 녹일 수 있고 따라서 높은 농도의 용액을 주입할 수 있기 때문에 용액을 주입할 때 아주 적은 펌프 용량을 가지고도 주입이 가능하고 또 장기간 보관도 가능하겠죠. 사용 기간을 늘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용액의 용해도가 크기 때문에 또한 반응력이 커집니다. 반응력이 커지고 그로 인해서 반응 속도가 빨라지고 pH 조정이 비교적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응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단점으로는 이제 값이 많이 비싸고요. 반응 생성물로 가용성이 좀 많이 생기는데 이 가용성이라고 하는 건 이제 단점은 아니고 슬러지 발생량이 상대적으로 좀 적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알칼리 금속염들은 이런 장점이 있지만 가장 큰 단점이 값이 비싸다는 거. 그리고 가성소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학물질 관리법 등에 의해서 5% 이상의 농도를 가지는 가성소다는 유독물로 취급을 받기 때문에 유독물에 대한 적정한 처리 시설들, 취급 시설들, 그리고 유독물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들까지 이렇게 선임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알칼리 토금속염은 주로 소석회가 사용되는데 가장 큰 특징은 용해도가 낮습니다. 용해도가 낮아서 잘 녹지 않기 때문에 미분말, 아주 가는 분말 형태나 물에 용해된 슬러리 상태, 물과 혼합이 된 슬러리 상태로 주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용해도가 낮아서 사실 반응을 다 하지 못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반응을 하고 나서도 불용성 성분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칼슘과 물속에 SO4가 결합을 해서 CaSO2, SO4, CaSO4와 같은 경우 석고 같은 것들이 형성이 되는데 물에 잘 녹지 않고 그대로 석출이 되게 되는 것이죠. 가격이 싸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가격이 싸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이가 양이온들, 특히 이가 양이온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응집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슬러지 계량들 탈수 전에 단순히 유기성 응집제를 이용해서 폴리머를 이용해서 탈수하기 전에 소독해만을 사용해서 응집을 시켜서 탈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필터 프레스나 벨트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슬러지 계량 효과를 내기 위해서 서석회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 탄산염 계열은 석회석을 주로 사용을 하고요. 또는 이제 돌로마이트 같은 것들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 값이 싼데 문제는 뭐냐면 반응 시간이 아주 깁니다. 이게 약산성, 약알칼리성 형태이기 때문에 반응 시간이 매우 길어서 반응조가 크기가 좀 커져야 된다는 단점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알칼리성 폐수를 중화하는 거는 이제 대부분의 산이 중화를 하게 되는데 알칼리성 폐수 중화제로는 황산, 염산, 그리고 탄산가스들이 사용이 됩니다. 황산은 그 부직성이 아주 강하고요. 그래서 주입 시에 안전에 유의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염산 같은 경우에도 황산에 비해서 휘발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부직성이 강하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염산은 염소가스가 많이 성출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전조치들, 그리고 황산 같은 경우에는 부직성이 아주 강해서 부직에 대한 대비, 염산도 마찬가지 부직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고 적정한 탱크라든지 표면에 약품 배관이나 탱크 등의 부식에 대비한 적정한 시설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탄산가스는 보통 최근에 이제 탄산가스가 많이 배출되는 데서는 탄산가스를 이용을 해서 중화를 하기도 합니다. 즉 연돌에서 배출되는 CO2를 이용해서 폐수를 중화하는데 이 탄산가스 자체가 약산성이기 때문에 과량을 첨가해도 이게 중화가 되어져서 pH가 낮게 떨어져요. 아주 강산성으로 될 우려가 적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하지만 이제 용해도가 낮고 많은 양을 주입해 줘야 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용해를 시키기 위한 그런 시설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각각의 그 중화 방법을 살펴보면 중화를 하기 위해서 먼저는 방법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중화를 시킵니다. 첫 번째는 처리 대상 폐수를 농도를 알고 있는 산, 가령 0.02 노르말짜리나 아니면 퍼센트 이런 농도를 알고 있는 산이나 염기로 적정을 하는 타이트레이션 적정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폐수의 주입량에 따른 pH 값을 도표로 작성을 하는 거죠. 가령 산을 중화시킨다고 하면 이게 이제 주입량이 되겠죠. 알칼리 주입량이라고 보면 주입량이 초기 pH가 여기인데 주입량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더라. 이런 그래프를 그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고 적정량을 잡아놓는 주입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는 게 적정법입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값의 변화 없이 측정할 수 있는 양이 되겠죠. 하지만 폐수의 농도가 바뀐다든지 폐수의 변동이 있다 그러면 이거 사용하기 조금 힘듭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당량을 가지고 당량을 계산해서 그 농도와 부피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몇 당량이다. 지금 현재 폐수의 어떤 당량이 어느 정도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당량만큼 산이나 염기를 집어넣는 방식을 계산해 위한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중화를 할 때는 그 최적의 화학물질 주입량과 반응 시간을 결정해야 합니다.
어떤 걸 사용할 것이냐.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화조의 용량이 체류 시간 기준으로 10분 이내에 아주 작은 짧은 체류 시간을 가지고 있는 중화조 용량이 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알칼리 토금속이나 탄산염 같은 경우를 사용할 경우에 이 반응 시간이 느려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느려져서 제대로 중화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정밀하게. 그래서 약품 사용량이 늘어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 맞춰서 어떤 게 가장 최적이냐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죠. 우리의 중화조 반응조와 아주 부피가 크다, 부피가 커서 체류 시간이 길다라고 하면 굳이 비싼 가성소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보다는 가격이 저렴한 것들을 이용하는 게 효율적일 것이고, 또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탈수 설비가 없다, 그래서 불용성 염이 많이 생기면 우리가 그 처리하는데 좀 많이 애로를 겪는다고 생각이 되면, 그때는 이제 알칼리 토금속류나 아니면 황산 염산 같은, 알칼리 금속류나 가성소다나 황산 염산 같은 그런 것들을 반응 속도가 빠른 것들을 사용하고 염이 생성되지 않는 것들을 이용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중화제로는 꼭 앞서 말했던 그런 순수한 화학물질 대신 폐기되는 물질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이제 폐산이나 폐알칼리로 중화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이제 울산에 있는 대부분 공장들 중에서도 폐알칼리가 나오는 사업장에서 그 폐알칼리를 가지고 폐산이 발생되는 사업장으로 중화제로 이렇게 부산물로 이동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국내 산업을 보게 되면 폐산은 많이 나오는데 폐알칼리가 좀 적게 나와서 항상 알칼리가 모자란 상태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폐산이나 폐알칼리로도 중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폐수 위탁 처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폐산 탱크와 폐알칼리 탱크를 별도로 운영을 하죠. 그렇게 해서 중화가 된 폐수들은 그대로 중화를 시키겠지만, 폐산이 어느 정도 모이면 폐알칼리들을 가지고 중화를 시키고 해서 알칼리의 구매량이라든지 구입량이나 구입 비용들을 절감하는 방법들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약품을 선정할 때는 동일한 효과를 내는 여러 가지 약품 중에서 한 가지 약품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은 약품의 구입비, 즉 경제성이죠. 얼마나 저렴하냐. 그 다음에 약품의 취급이나 저장할 때 안전성, 그 다음에 취급할 때 폭발성이나 부식성, 그 다음에 취급해야 될 부피가 크냐 작으냐, 또 사용하기가 불편하냐 편하냐,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염산이나 황산 같은 경우에는 부직성이 강한데, 만약에 우리 쪽에 가지고 있는 약품 저장 탱크가 콘크리트 탱크, 어떤 라이닝이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은 콘크리트 탱크거나 아니면 그냥 일반 철로 만든 탱크였다 그러면 이런 약품들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리고 이게 내가 물량이 가령 20만 톤, 30만 톤씩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농도가 낮은 수산화 나트륨을 쓴다든지 아니면 용해성이 낮은 알칼리 토금속류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한다든지 알칼리 금속류들을 사용한다 그러면 약품 사용량이 아주 많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그 약품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알칼리 토금속류를 쓸 경우에는 또 슬러지 발생량이 많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런 것들 다 같이 고민을 해서 약품을 적정한 것들로 취급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정 부산물의 양도 생각을 해야 된다. 슬러지가 얼마나 발생되느냐, 그리고 독성을 발생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중화를 시키기 위해서 황산을 많이 이용한다고 하면, 아주 강알칼리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강산, 황산을 많이 쓴다고 하면 하나의 단점이 뭐냐면 이 황산이온 SO4 이가 마이너스 이 황이온이 수중에서 독성을 많이 일으키게 되죠. 그러면 생태 독성이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염산을 사용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죠. 이 Cl-이온이 너무 높게 되면 주변에서 이제 폐수에 독성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게 되죠. 이제 물론 Cl보다는 이 SO4-2가 훨씬 더 높은 독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황산을 많이 쓰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중화항산 나트륨 같은 경우에 중화항산 나트륨 같은 경우에 지금 울산에서 시중 공정에서 많이 한 석유화학 쪽 업체에서 상당히 많이 중화항산 나트륨, 중황산 나트륨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된 폐수가 발생을 하는데
알칼리도가 아주 높죠. 그리고 pH를 아주 잘 중화를 시켜주죠. 산을 잘 중화시켜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중화제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중화항산이나 항산 나트륨 자체가 계속 항이온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게 폐수에 너무 많은 과량으로 사용될 경우에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적당한 양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고요. 이제 일부 부산물이 발생되는 것들을 주로 이제 피역 폐수 처리 쪽이나 뭐 도금 폐수 처리하는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대부분 이제 폐수 양이 작아서 이 사용량이 적은 그런 사업체들은 일부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중화조를 설계할 때는 다음과 같은 고려 사항들을 고려하게 되는데 보통 체류 시간 일반적으로 10분에서 15분 정도 기준으로 설계를 합니다. 용해도가 낮은 소석회 같은 알칼리 토금속류를 쓸 때는 20분 정도, 그리고 나트륨을 사용해서 아주 이제 알칼리 금속류들을 쓸 때는 방해 시간이 짧기 때문에 보통 한 10분 정도 내외로 설계를 하고요. 약품의 종류나 교반의 정도에 따라서 5분 정도까지 줄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나트륨염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게 물에 해일되는 속도가 아주 빠르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교반을 할 경우에는 5분 정도도 뭐 1, 2분 안에도 pH를 충분히 조정해 줄 수가 있게 되겠죠. 이제 여유를 좀 감안해서 5분 정도까지 줄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약품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체류 시간이 15분, 10에서 15분 또는 20분에서 30분까지도 보통 늘어집니다. 일반적으로 폐수 처리 업체들이, 폐수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업체들이 이 중화조를 만들 때 보면 대부분 체류 시간을 한 30분 정도 이렇게 많이 만듭니다. 30분 정도를 많이 설계를 하는데 거의 뭐 공식처럼 이렇게 설계를 하는데 과연 이게 타당한가는 별도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조의 형태는 사각형이나 원형을 사용을 하는데 이 중에서 이제 원형을 쓸 경우에는 이렇게 원형이 있는 상태에서 교반기를 가지고 회전을 시키게 되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계속 회전을 하다 보면 그냥 일정한 물 흐름이 만들어져 버립니다. 즉 단락류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걸 방지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원형 탱크 내부에 이런 방해벽들을 설치를 합니다. 방해벽을 설치해서 우리 여기서 계속적으로 이런 소용돌이들이 만들어지게끔 이렇게 단락류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조의 깊이는 보통 깊이 대 직경의 비가 1대1에서 1.5, 1대1.5 범위 내에서 보통 만들어집니다. 뭐 사각형도 마찬가지고요. 교반하는 강도는 속도 경사를 기준으로 해서 300에서 1500 G값 정도, 퍼세크 정도의 급속 교반하는 게 가장 유리하고요. 주로 알칼리 금속염 같은 경우에는 좀 빠르게 해서 체류 시간을 줄여주는 게 유리할 것이고, 알칼리 토금속류 같은 경우에는 요거보다는 조금 느리게 하고 대신에 체류 시간을 좀 더 길게 가져가는 게 좋겠죠. 체류 시간을 길게 가져가면서 급속 교반까지 하게 된다 그러면 에너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에너지 비용을 고려해서 알칼리 토금속류는 G값을 조금 낮추고 대신에 체류 시간을 길게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게 될 겁니다. 보통 이제 약품의 혼합이나 단락류 방지를 위해서 통상 120에서 180 rpm 정도로 교반을 합니다. 이보다 너무 빠르게 되면 또 단락류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가운데로 쏠리는, 그래서 이제 120에서 180 rpm 정도 범위로 해서 이런 G값들을 산출을 해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중화조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물론 이제 폐수 양이 적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 구조물을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는 만들고 나면 콘크리트 구조를 만들더라도 산이나 알칼리에 의해서 부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식되지 않는 재질로 피복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스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내부에 내화학성 에폭시 코팅을 하거나, 만약에 또 이게 산 알칼리 중화 반응에서 열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내열에 견딜 수 있도록 테플론 라이닝, 에폭시 코팅 대신에 테플론 라이닝을 한다든지, 뭐 그렇게 높은 열은 아니지만 일부 열이 좀 발생한다고 하면 P 라이닝을 한다든지, 그리고 뭐 열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 조금 더 간단하게 오래 쓰고 싶다 그러면 FRP 라이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단순히 콘크리트 하나 또는 스틸 하나만 사용하지는 않고 내화학성 코팅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스테인리스 재질이라 하더라도 부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PE 코팅 정도는 사용을 해서 라이닝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산성, 특히 이 폐수 쪽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은 사실은 산성 폐수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알칼리 폐수는 지금 현재는 거의 알칼리 발생량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또 알칼리 폐수의 경우에는 pH의 문제만 있을 뿐이고 대부분
중금속이 용출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알칼리 폐수의 경우에는 폐수로서의 영향보다는 재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 부산물로서 역할을 많이 하게 되는데, 산업 폐수 처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사실 산성 폐수가 됩니다. 그래서 산성 폐수의 발생 원인과 그 중화를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철강이나 비철강 산업에서 산 세척을 할 때 폐수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산 세척을 할 때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강관이나 강판을 세정할 때는 보통 황산을 이용하고요. 동판 같은 것도 이제 황산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스테인리스 스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철과 크롬하고 그 다음에 니켈이 혼합이 되는 합금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이 표면을 처리하기 위해서 염산이나 질산, 황산 또는 불산 등을 혼합해 가지고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산세 폐수에서는 이런 산세정액이 사용되다 보니까 발생되는 폐수 내 성분을 보면, 강판 같은 경우는 황산이 일단 존재를 할 것이고, 그리고 황산철이 또 존재를 하겠죠. 물론 이온의 형태로 존재하게 될 겁니다. 철과 황산 이온으로. 그리고 동판에서는 이제 황산과 구리 이온과 황산 이온. 그리고 스테인리스 스틸 같은 경우에는 염산이나 사용되는 산들이 존재를 할 것이고, 구리 이 스테인리스의 합금 조성이 철, 니켈, 크롬으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금속 이온들이 또 존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이런 크롬 같은 것들, 니켈 같은 것들, 이런 중금속류들이 산에는, 산 폐수에는 항상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산 폐수 항상 처리를 해야 된다. 알칼리 폐수보다 처리에는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철 공정에서 산 폐수를 한번 보면, 용광로에 코쿠스가 들어가서, 코쿠스하고 철광석하고 석회석이 들어가서 고로에서 이제 가열을 하죠. 그리고 나서 가스를 세정을 하고, 나오는 뭐 가스 같은 거 세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압연을 거칩니다. 나온 것들을, 철강이 나온 것들을 압연하는 과정에서 물이 사용되기 때문에 압연 폐수가 일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열을 가해서 열간 압연을 하기 때문에 또 열연 폐수도 나오게 되죠. 이렇게 나오는 폐수들을, 그다음에 금속들이 일단 압연이든 열연이든 하는 과정 중에서 표면에 어떤 유기물이라든지 또는 스케일 같은 것들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세정해주기 위해서 이제 연속 세정기라는 걸 통해서 황산과 물을 동시에 뿌려줍니다. 또는 염산을 사용하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 표면을 계속 세정을 해줍니다. 세정을 해준 상태에서 다시 냉간 압연을 또 시켜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각각의 필요한 대로 보통 생성을 시켜주는데, 생산 공정에 따라서, 사업체에 따라서 공정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품 표면에 어떤 녹을 제거해 준다는 그런 개념에서 봤을 때 황산이나 이런 산을 항상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나오면 폐수들이 이제 산폐수로 따로 별도로 저장이 되게 되고요. 이러한 산폐수들은 중화 탱크에 폐수가 모이게 되면 중화 탱크로 들어올 때 탄산칼슘이나 아니면 수산화칼슘 같은 것들을 집어넣어서, 먼저 탄산칼슘을 넣어서 pH를 4에서 3 정도까지 올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중화탱크로 들어와서 수산화칼슘을 집어넣어 가지고 pH를 8 정도까지 올려주죠. 이렇게 되면 이 폐수 중에 포함되어 있는 철이라든지 니켈이나 크롬 같은 것들이 수산화 이온, 메탈 플러스 수산화 물 형태로 보통 존재를 해서 침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징수를 구단 처리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폐수에 바로 수산화칼슘을 집어넣거나 아니면 NaOH 같은 것들을 바로 집어넣어서 pH를 순간적으로 올려주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공정에서는 pH가 낮기 때문에 알칼리 토금속류를 쓰더라도 용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낮은 pH에서는. 그래서 이 약품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게 A 공정의 장점이 될 거죠. 대신에 공정이 하나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할 수 있는 유지관리 포인트가 하나 더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각각의 침전 탱크에서 약간 pH가 높기 때문에 슬러지를 반송을 시켜서 pH를 조금 더 올리는데 약품 사용량을 줄이는 이런 공정을 적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탈지 공정이 포함된 철강 산업의 폐수 배출 공정들을 보면, 이건 이제 뭐냐면 표면의 지방 성분들, 즉 유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공정이 포함되어 있는 철강 산업에는 탈지, 즉 유분 같은 유기물들을 알칼리를 이용해서 녹여냅니다. 가성소다를 넣어서 녹여내는데 이제 그때 알칼리 폐수가 발생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들을 건조하고 열 처리를 하고 도금을 하고 나서 뭐 산폐수가 또 발생이 되고요. 표면을 또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뭐 또 중간중간에 보면 냉각할 때 또 산폐수가 들어가고, 아변 과정에서는 또 유기물 폐수가 들어가고, 화성 과정에서 또 크롬 폐수가 들어가고, 이런 제조 공정에서 또 산폐수들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보통 어떻게 처리하냐면, 이런 탈지 공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알칼리 폐수가 존재하죠. 알칼리 폐수가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먼저 기름류들은, 지방을 제거하는 기름류들은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기름 처리하고 난 것들은 기름을 처리할 때 알칼리 폐수 자체가 그 지방의 성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저기에 지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알칼리 폐수에서 오일을 제거하고 나머지 알칼리는 이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알칼리 폐수들이 또 들어오게 되죠. 이것들이 pH 조정을 거쳐서 가압 부상을 시켜서 처리가 되고, 또 산폐수들이 발생하는 것들은 일단 알칼리 폐수를 1차 처리하고 난 다음 산폐수를 또다시 집어넣어서 pH를 또다시 조정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류가 끝나게 되면 뭐 1차 처리, 2차 처리해서 활성탄 처리해서 나가게 됩니다. 크롬 같은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산폐수에 해당이 되겠죠,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산폐수와 같이 알칼리 폐수 혼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해서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표면을 처리할 때 질산을 이용하는 경우, 이제 산을 이용할 때 뭐 염산이나 황산 대신 질산을 이용하는 경우에 폐수는 뭐가 들어가냐면 이 HNO3라고 하는 이 질산을 이용하면서 수중에 질소 성분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생물학적 처리, 질소 제거 공정들이 포함이 되게 되는 게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원료가 들어가서 아변, 담금질 세척한 다음에 표면 처리하기 위해서 황산을 쓰고요. 그 다음에 세척해서 또 표면 처리하기 위해서 질산을 씁니다. 그리고 나서 뭐 이제 또 표면하기 위해서 불산이나 질산을 또 혼합해서 사용하고, 이 과정에서 이제 뭐 황산, 알칼리 폐수, 황산 폐수가 나올 거고, 또 불산을 쓰는 경우에는 불산 폐수가 나올 거고, 질산을 쓰는 데서는 질산 폐수가 나오는데, 각 특성에 따라서 폐수들을 따로따로 처리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불산 폐수는 폐가스를 세정한 폐수 중에는 CO2가 많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산을 약간 중화를 해주고요. pH 조정을 하고 또 소속해를 집어넣어서 불소를 제거시켜 줍니다. 그렇게 불소가 제거된 것들은 생물학적 처리로 들어오기 전단으로 들어오게 되고, 질산폐수도 마찬가지 이 불산폐수와 같이 섞여져서 혼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알칼리 폐수 같은 경우는 황산폐수랑 반응을 해서 중화를 시키죠. 그래서 혼합이 되어진 것들은 2차 다시 pH 조정을 해서 처리하고, 생물학적 처리, 질소 제거 공정인 무산소 폭기 이런 공정을 통해서 질산 속에는 질소를 같이 제거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이 산성폐수가 발생되는 두 번째 많은 그 케이스는 뭐냐면 도금폐수입니다. 도금폐수는 그 시안 화물 폐액이나 또 시안 세정 폐수, 크롬 폐수, 크롬 3팩 이런 것들로 분류가 되는데, 주로 이제 낮은 pH에서 색깔을 내주기 위해서 크롬을 사용한다든지 시안을 사용하다 보니까 좀 유독성 물질들이 많죠. 중금속이나 유독성 시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금폐수는 비오디나 부유물보다는 뭐 크롬, 구리, 니켈, 아연, 철 등의 중금속 그리고 유독성 시안을 함유한 경우들이 많고, 그렇게 하게 되면 하수관에 부식을 유발하거나 생물학적 처리에 방해를 일으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게 한 도금 공정이라고 보시면 먼저 침지, 탈지를 통해서 지방을 제거시켜 줍니다. 이때 이제 가성수다가 사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양극을 세정시켜 주죠. 보통 전기 도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양극 세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산 침지를 해줍니다. 산에 담궈서 또 이제 수세를 해주죠. 제품을 수세를 해주면 이 과정에서 폐수가 발생이 되고요. 그다음에 양극을 또 세정을 해서 아연 도금을 하고 나서 질산에다가 침지시켜서 또 질산 폐수가 발생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크롬 처리를 해서 반짝반짝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그렇게 되면 또 크롬이 함유된 폐수가 발생되겠죠. 자, 이렇게 나오면 요 이제 크롬이 함유된 폐수가 포함된 제품을 중화를 시켜서 또 다시 물로 씻어줍니다. 그 과정에서 또 크롬 폐액이 나오게 되겠 거고, 그다음에 탕세, 물속에 담궈서 세정을 한 번 더 한 다음에 제품을 생산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산이 포함되어 있고 이런 중금속이 포함된 도금 폐수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도금 폐수들을 처리할 때는 세척 폐수들은
그냥 일반적인 세척, 표면만 세척한 것들은 그냥 모아서 유수분류조에 들어가서 일부 지방분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름을 제거시키고, 그리고 pH 조정제로 들어오고요. 시안이 함유된 폐수는 1차 산화조에서 중화와 염소가스를 집어넣어서 시안을 분해를 시켜줍니다. 산화를 분해시켜주고 차염을 집어넣어서 2차 산화를 시켜줍니다. 이렇게 해서 시안을 이제 질소 이렇게 이제 분해를 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나눠주는 산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크롬이 함유된 폐수는 역시 pH가 낮기 때문에 pH 조정제 성산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환원조에서 환원을 시켜줍니다. 환원을 시켜줘서 pH를 조정조에 와서 다시 중화 응집 과정을 거쳐서 처리를 해주게 되는 거죠. 최근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이 전자산업폐수입니다. 전자산업폐수는 전기적 특성과 데이터 처리 속도 향상을 위해서 보통 3족, 5족에 해당하는 물질을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세 가공을 위해서 독성가스를 많이 사용하죠. 우리가 흔히 들어보셨던 불산, 불화수소가스 이걸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것도 많이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웨이퍼라든지 그다음에 LCD나 LED 유리 표면을 청결을 유지해주기 위해서 화공약품과 물을 아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그 삼성 디스플레이가 아산에도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또 오산에 오산 쪽이죠. 오산 화성 쪽 부분에 고덕에 이제 좀 또 100만 평짜리 공장을 새로 신규로 지어서 가동 중에 있는데, 예를 들면 아산 탕전 같은 경우에는 보면 폐수 발생량이 거의 10만 톤 가까이가 됩니다. 하나의 전자폐수 쪽에서. 산업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물을 많이 사용할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이런 청결 때문에 아주 정제된 정제수를 아주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다량의 용수를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충 생산 공정을 살펴보게 되면 원료를 투입해서 원료를 확산시키고 병막을 만든 다음에 사진을 필름을 입히고 식각을 깎아내죠. 이 과정에서 식각을 깎아낼 때 뭐 이제 불화수소를 사용한다든지 불산을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폐수가 발생이 되고요. 그다음에 웨이퍼 표면을 또 씻어낼 때 또 폐수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도금을 하게 됩니다. 상경하고 마킹하고 도금을 할 때 또 폐수가 발생이 되죠. 이렇게 발생되는 폐수들은 이제 유량 조정조에 모여서 pH를 조정시키고 1차, 2차 반응, 뭐 1차, 2차 응집, 1차, 2차 침전해서 슬러지를 처리해 주고요. 그럼 또다시 pH 조정을 거쳐서 요과조로 나가게 됩니다. 반도체 공장의 이제 폐수 처리 공정을 살펴보면 불 속의 폐수, 산폐수, 유기폐수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불 속의 폐수는 이제 2차 처리, 제2처리장, 2차 처리 공정 쪽 화학적 처리, 알루미늄 이온과 황산, 그 다음에 가동소다 등을 이용해서 중화 응집 처리를 하고요. 또 이제 또 2차 처리를 또 하죠. 그리고 3차 처리를 또 pH와 폴리머를 집어넣습니다. 이때 이제 뭐 소석회가 들어간다든지, 뭐 생석회가 들어간다든지 하게 되죠. 산폐수 계열에는 1차 처리, 이제 수산화칼슘하고 폴리머를 이용해서 1차 처리하고 다시 pH랑 이런 것들 이용해서 2차 처리를 합니다. 3차 처리로 또 pH와 폴리머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반 산폐수는 그냥 이렇게 중화, 응집, 침전해서 방류로 내보내고, 불 속의 폐수 경우에는 질소로 한 번 더 처리를 해서 생물학적 처리 이후에 재방류를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유기폐수는 보통 생물 처리를 해서 1차 처리에 3차 처리 공정, 다시 그 응집 침전을 거친 다음에 나가게 되죠. 공정은 아주 이제 보통 1차, 2차 일반적인 폐수 처리 공정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주 과량의 약품들이 많이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특히 불산 같은 경우에 불소를 제거시켜주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게 이제 석회를 이용한 방법이기 때문에 CaOH2 소석회를 이용하는 이런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슬러지 발생량이 아주 많다는 거죠. 슬러지 발생량도 많고, 보통 하루에 이런 PAC 같은 경우에도 사용량을 살펴보면 삼성 같은 경우에는 약 하루 한 200톤 정도, 대략 한 200톤 정도의 PAC를 사용을 합니다. 하루에. 산성폐수의 발생 원인 중에서 네 번째는 광산폐수입니다. 광산폐수는
그 땅속에 환원 상태로 있는 이제 그 땅을 파내서 공기랑 접하게 만들죠. 그러면서 산화 상태로 바뀌어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광산 채굴에서 안반 내에 황화광물이 포함된 그 광물들을 뽑아내서 쌓아놓게 되죠. 채굴해서 쌓아놓게 됩니다. 또 그리고 광산 폐기물이 또 나오게 되겠죠. 또 원래 내가 원하고는 광석 말고 다른 광석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또 쌓아놓게 되겠죠. 그럼 이런 것들이 원래 환원 상태에 있던 지하에서 산화 상태인 대기 중에 노출이 되면서 산화가 되고 그로 인해서 산성 광산 폐수가 발생되는데 이제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황화광물, 산소, 물 이런 것들이 산화작용을 통해서 지하수의 pH를 저하시키고 그리고 중금속을 용출시키고 중금속 오염 및 산성 광산 폐수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박테리아가 촉매작용을 해서 산화 속도를 증가시키게 되고 산성 광산 폐수를 또 만들어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항상 산성 광산 폐수의 화학 반응식을 보면 첫 번째는 이 황철석이 물과 산소와 반응을 해서 철 이가를 만들어내고 이 황산이 물에 부여되게 되겠죠. 그래서 물의 pH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황산철은 이가철은 다시 이 물 속에 있는 황산과 반응을 해서 또 산화가 일어나서 삼가철로 산화가 되게 되죠. 이렇게 삼가철이 반응되는 공정, 이게 요 박테리아에서 산화가 되는 공정이 A 공정이 바로 1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B 공정이 이가철이 삼가철로 산화되는 공정입니다. 세 번째 C 공정이 이제 D 공정이죠. D 공정 같은 경우가 이 삼가철이 물과 반응을 해서 수산화철 형태로 슬러지를 형성하면서 침전하게 됩니다. 이때 젓갈색의 슬러지가 침전이 되어져서 광산폐수가 흘러나갈 때 인근 하천에 젓갈색으로 이렇게 코팅이 되는 문제들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침전물이 형성이 되는 게 이 D 공정입니다. 그리고 또 자연적으로 이 삼가철은 황철석과 또 반응을 하고 그리고 다시 물과 반응을 해서 이가의 황산철로 반응이 또 일어납니다. 환원이 됩니다. 환원이 되고 삼가철에 의해서 황철석이 산화되고 다시 이게 이가로 다시 2번 반응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거죠. 1번 반응으로 다시 들어와서 3번 반응으로 넘어오는 2번 반응으로 넘어오는 그래서 계속적인 황철석의 산화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산소가 없더라도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광산 폐수에서는 그 과정 중에서 철이 산화되는 과정에서 항상 산이 이렇게 발생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산으로 인해서 철 삼가와 같은 것들로 인해 침전물이 형성되거나 철 이가화로 인해서 물의 색깔을 나타내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중금속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겠죠. 당연히 pH가 낮기 때문에. 이런 산성 광산 폐수를 중화하는 처리 기술에는 강제 처리 방식이 있고 수동 처리 방식이 있습니다. 강제 처리 방식은 일반적인 수처리 시설을 통해서 처리를 하는 방법입니다. 별도의 폐수 처리 시설을 놓고 그 폐수 처리 시설에서 직접적으로 폐수를 처리하는 방식이고요. 수동 처리 방식, 패시브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처리하겠다. 어떤 시설을 놓는 게 아니라 자연적인 개념, 자연정화적인 개념을 좀 도입해서 하겠다는 게 수동 처리 방식입니다. 특징은 강제 처리 방식은 물리학적 수처리 방식을 이용을 하는 방식이고 그리고 중화제로 광산 폐수를 중화시키고 중화제로 중화를 시키고 금속 이온을 침전시킵니다. 기계적인 방식이고 강제로 처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처리 효율이 아주 우수하고 대신에 이제 기계 설비들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유지 관리가 필요하죠. 사람이 뭐 상주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시설비가 많이 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좀 물음표 상태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시설의 크기가 아주 작아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시설비가 많이 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를 던질 수 있겠고요. 화학약품비 등에 이제 많이 들어간다는 건 단점이 됩니다. 약품비도 많이 들어가고 금속 이온을 침전을 시켰기 때문에 그 슬러지를 처리하는 부분에서도 처리 비용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게 되겠죠. 수동 처리 방식은 화학적 중화와 생물학적 침전 개념을 적용했는데 이거는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화학약품을 지속적으로 투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지속적으로 집에 넣어주는 강제로 넣어주는 방식이 아니라 생물학적 처리 방법을 이용하거나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중화 재료를 이용해서 중화하는 방식이 수동 처리 방식입니다. 장점은 비용이 적게 들고요. 지속적인 유지 관리가 불필요합니다. 즉 사람이 상주할 필요 없이 이 시설들을 통해서 처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상주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근데 단점은 뭐냐면 금속 산화물이 침전이 되면서
매질들, 특히 이제 중화제들을 여과층 형태로 보통 많이 형성을 시켜 놓는데, 이 매질에 공극이 폐쇄된다든지 매질 표면이 코팅되면서 중화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장시간 반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넓은 소요 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꼭 경제적이냐, 특히 초기 시설비 중에서 경제적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생물학적 처리를 도입할 경우에는 계절적인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특히 이제 겨울철에 노천에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경우에 생물학적 처리 시설에서는 계절적인 영향을 받기가 쉽습니다. 산성 광산 폐수를 처리할 때 사용되는 중화제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소석회나 생석회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는데, 소석회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많이 쓰고 있고요. 교반 설비가 필요하고 아주 pH가 낮은 경우에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생석회는 반응성은 높은데 문제는 뭐냐면 폐색이나 또는 코팅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요. 칼슘 카보네이트 같은 경우에도 안전해서 좋긴 한데 역시 코팅이나 폐색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탄산나트륨은 생석회보다 소석회에 비해서 슬러지가 적게 발생하죠. 나트륨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적은 슬러지가 발생해서 장점이 되지만 그것도 다루기가 쉽습니다. 그다음에 가성소다 같은 경우에는 아주 빠른 pH 상승과 높은 용해도 그리고 빠른 확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처리 시설을 컴팩트하게 맞출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정밀하게 제어가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죠. 대신 가격이 비싸다라는 게 단점일 거고, 수산화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슬러지 양이 적게 발생됩니다. 그리고 가격이 좀 교반이 필요하다는 게 이제 단점이 되는데, 수산화 마그네슘은 이제 이런 칼슘 계열보다 좋은 게 뭐냐면 산성 광산 폐수에는 항상 황산 이온이 존재를 하게 되죠. 근데 이게 칼슘과 결합하게 되면 석고 형태로 해서 침대물이 많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황산 마그네슘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게 산소랑 결합해서 보통 물에 들어가면 이건 해리 속도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수산화 마그네슘, 황산 마그네슘 미가 이온과 미가 이온으로 이렇게 이온으로 해리돼서 존재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러지가 적게 발생되게 되는 거죠. 대신에 가격이 좀 비싸다는 단점이 있고, 수산화 마그네슘과 마찬가지로 이제 교반이 필요한 거는, 추가적인 교반이 필요한 거는 단점이 되겠습니다. 소독과 살균 공정도 화학적 처리 방법 중에 하나인데, 살균의 메커니즘을 살펴보게 되면 최근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살균, 소독 아주 중요하게 취급을 하게 되는데, 그 소독 메커니즘은 크게 4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포벽을 손상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세포벽의 투과력을 변화시키는 방법, 원형질의 성질을 변형시키는 방법, 효소 작용을 방해하는 방법인데, 세포벽을 손상시키는 방법은 보통 세포벽이 파괴된 미생물들은 쉽게 사멸되거나 용해되기 때문에 세포벽을 손상을 시킵니다. 그리고 세포의 투과력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페놀이나 세제 등을 이용해서 세포벽의 투과력을 변화시켜서 필수 영양소의 대사 기능을 저하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요즘 이제 손을 자주 씻으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형질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것은 열을 가해서 세포 단백질이 응고되어져서 대사 기능이 정지되게끔 만드는 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산이나 알칼리에 노출을 시켜서 원형질의 콜로이드 성질을 변형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효소 작용을 방해하는 방법은 염소 등의 산화제를 이용해서 효소의 구조를 변화시켜서 효소의 활동을 억제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 4가지 방법들이 많이 이용이 되고요. 특히 이제 효소 작용 방해 공정이라든지 이제 세포벽을 손상시키는 이런 방법들, 그다음 원형질 성질 변화 이런 것들이 가장 수천에서 많이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독 살균의 방법은 물리적인 방법과 화학적 방법은 나눠지는데, 물리적 방법은 가열, 열을 가해서 원형질의 세포벽을 변화시켜 주는 거죠. 변화시켜 주는 방법. 그 다음에 자외선을 조사하는 방법, 감마선이나 X선을 조사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적 방법에는 할로겐적 산화제를 이용하거나 비할로겐적 산화제를 이용해서 산화시키는 방법이 있고, 금속을 이용하는 방법, 은이온이나 동이온 등을 이용해서 살균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면활성제를 통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세포벽을 손상시키거나 세포벽의 투과력을 변화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이온 교환체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소독 방법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은, 첫 번째는 소독제가 물의 용해도가 아주 높아야 됩니다. 물의 용해도가 높아야 적은 양을 가지고 훨씬 더 높은 효율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소독력이 강해야 됩니다. 잔류해서 독성이 없어야 되고, 가격이 경제적이어야 되고,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야 됩니다. 은이나 동 같은 경우를 폐수나 하수 처리장에 사용을 할 수 없겠죠. 가격도 문제고 안정적인 공급이 상당히 불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독약품을 주입할 때 주입 조작이나 취급이 쉬워야 됩니다. 소독약품이 너무 폭발성이 강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조금 사용 자체를 자제하는 게 더 좋겠죠. 염소계 소독제를 선정할 경우에는 트리알로메탄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탈염소 설비 등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됩니다. 이건 이제 하수 쪽에서는 탈염소 설비가 필요하고요. 상수 쪽에서는 어쨌든 잔류염소가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탈염소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처리에서 트리알로메탄이 생성될 수 있는 전부 물질들, 즉 유기물질들을 제거를 해주는 게 정수에서는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고, 하수에서는 유기물질들을 완벽히 정수만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염소 소독 후단에 탈염소 설비들을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오존 소독을 산정할 경우에는 이 오존의 잔여 오존을 해소시켜줘야 되고요. 그리고 배출되는 배오존이 있습니다. 물속에 남지 못하고 나오는 그 배오존, 역시 잔여 오존과 마찬가지인데, 이 잔여 오존을 해소시켜주지 않으면 대기 중에 오존 농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소 대책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경제성을 비교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오존이 뭐 유기물질을 다 산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의 유기물질을 산화시키지만 또 산화시키지 못하는 몇몇 유기물질들이 있습니다. 분자, 고리,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오존이 산화시키지 못하는 물질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이 소독에서 훨씬 더 중요한지, 염소 소독과 비교했을 때 운영비나 경제성이 어떤 게 유리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외선 소독의 경우에는 처리장의 시설 용량을 감안해서 어떻게 접촉시킬 것이냐, 접촉 방식과 비접촉 방식, 위에서 상부에 노출시켜서 표면에만 접촉을 시키는 방식이 접촉 방식이고요. 비접촉 방식이고, 물속에 자외선 램프를 침지시켜서 물과 접촉시키는 방식이 이제 접촉 방식인데, 어떤 방법을 쓸 건지도 고민해야 되고요. 유지관리비가 적게 드는 방식을 채택해야 됩니다. 특히 자외선 소독에서 유지관리비는 접촉 방식과 비접촉 방식에서 차이가 어디서 나냐면, 접촉 방식 같은 경우는 물속에 침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속의 미생물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물막이 램프 표면에 코팅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걸 세정을 사람이 해주거나 아니면 기계로 세정을 할 수 있는 설비들이, 자동 세정하는 설비들이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되면 가격이 비싸지게 되겠죠. 비접촉 방식 같은 경우는 수 표면에 띄워져 있기 때문에 물과 접촉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유지관리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가게 됩니다. 주요 소독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염소를 이용한 소독은 주로 이제 염소 가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의 온도, 가스이기 때문에 물의 온도에 따라 용해도가 달라지고, 또 pH에 따라서 폐수의 완충력, 염소 특성에 따라서 반응에 영향을 끼치는데, 우선은 염소 가스가 물에 들어가서 가수분해되면서 할포화 염소산 HOCl을 형성하고요. 염산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HOCl은 다시 물에서 이온화되면서 해리되면서 수소 이온과 OCl- 이온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때 HOCl과 OCl- 이온의 비는 수용액의 최종 pH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옆에 그림에 보시다시피 pH 6 이상, 6.3 이상이 되면 80% 이상이 HOCl로 존재를 하게 되고, pH가 높아져서 알칼리 형태로 가게 되면 OCl 이온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수장에서 소독을 할 경우에는 OCl-보다는 HOCl의 살균력이 더 크기 때문에 HOCl을 훨씬 더 높게 유지시켜주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정수장에서 최종적으로 배수되는 배수의 물의 pH는 보통 6. 초반 6.3 정도가 일반적으로 배수에서 배출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때 이 HOCl과 OCl-는 우리가 유리잔류 염소라고 하고, 이게 이제 소독력이 가장 강한 염소 화합물이 되겠죠. 그리고 이 유리잔류 염소 외에 염소는 물속에 있는 암모니아랑 결합을 해서
결합 잔류염소, 클로라민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 결합 잔류염소 또한 살균 능력이 있고요. pH가 8.5 이상인 경우에는 수중에 암모니아와 결합을 해서 NH2Cl, 즉 모노클로라민을 형성을 하고요. pH 8.5에서 4.5, 4.5에서 8.5 사이에서는 이 모노클로라민이 다시 차염소산, 알파 염소산과 결합해서 디클로라민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pH가 낮아지면 4.4 이하로 낮아지게 되면 이 디클로라민이 다시 니트로트리클로라민 형태로 생성이 되어져서 수중에 잔류염소가 있을 때 이 할포화 염소산 자체가 분해되면서 클로라민을 형성을 하고 이것들이 소독 능력을 형성을 하긴 합니다만, 이 결합 잔류염소가 유리 잔류염소, 즉 할포화 클로라민이나 또는 OCl- 이온보다는 살균력이 약하기 때문에 가급적 pH를 8에서 6에서 8 사이, 6 초반으로 운영을 하고 암모니아 이온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소독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염소 주입량은 물속에 염소가 존재할 경우에 어느 정도를 집어넣어야 되냐면, 처음에 염소를 주입을 하게 되면 염소 주입량이 증가하면서 결합 잔류량이 좀 늘어나게 되겠죠. 이때 환원성 화합물에 의해서 잔류량이 분해가 되는 것들이 있고요. 처음에는 염소를 집어넣지 않더라도 염소 잔류량이 측정이 되지 않다가 이 환원성 화합물질이 완전히 분해가 끝나고 나면 이제 결합 잔류량, 염소가 클로라민과 결합을 해서 결합 잔류량이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염소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이 클로라민이 다시 파괴가 되죠. 분해가 돼서 이 염소 잔류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염소를 추가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클로라민이 완전히 분해가 되고 나서 일부 남아있는 클로라민, 그 결합 잔류염소와 그리고 유리 잔류염소 HOCl과 하이포화 염소산, 이 두 개가 합쳐지는 존재하는 구역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염소 주입 농도는 이 파과점이라고 하는 부분, 즉 클로라민이 분해가 되고 다시 염소 이온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이 파과점 이상으로 염소를 주입하는 것이 파과점 주입법이라고 얘기하는 염소 주입법이고요. 이때 염소 주입량은 염소 요구량, 즉 클로라민을 생성하고 분해하며 환원성 화합물에 의해서 염소를 분해하는 이 구간이 염소 요구량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염소 요구량이 되는 겁니다. 염소 요구량에, 그리고 잔류 염소량, 내가 잔류 염소가 얼마나 필요하냐에 따라서 그때까지 들어가는 양을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염소 소독 방법 중에 다른 하나는 차염소산 나트륨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흔히 락스라고 불리는 화학물질인데, 성질은 염소하고 동일한 소독 효과를 가집니다. 소독 메커니즘도 거의 유사하고요. 그 대신 염소 가스보다는 소독 효과가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OCl- 이온이 바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염소 가스가 물에서 pH가 변화를 해서 생성되는 것보다 염소 소독 능이 높은 OCl- 이온이 바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소독 효과가 더 높습니다. 그리고 염소 가스는 유독성인데 반해서 안정성이 상당히 뛰어나고 액체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편의성도 뛰어난 편입니다. 보통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차염소산을 주입을 하게 되는데, 시판형 액상 차염소산 나트륨을 이용하는 방법, 그게 이제 공업용으로 쓰는 건 보통 한 12% 정도, 그리고 일반 가정용으로 쓰는 건 4%의 유효염소 농도를 가지는 액상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이제 현장에서 소금을 이용해서 차염소산 나트륨을 생산하는 현장 제조용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유효염소 농도가 1% 이하로 낮게 보통 만들고요. 보통 한 0.8%짜리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생산을 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액상 시판용보다는 주입량이 많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설비가 좀 커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판용 같은 경우에 이 차염소산 같은 경우에는 빛과 반응해서 분해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온도와 반응을 해서 온도가 높을 경우에 또 분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염소 농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측면에서는 현장 제조용이 더 낫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대부분의 우리나라 정수장은 염소가스를 바로 주입하는 형태로, 울산의 회화 정수장 같은 경우에도 염소가스를 바로 생산해서 주입하는 설비를 가지고 있다가, 아무래도 염소가스가 유독성 가스다 보니까 최근에 고도 정수 처리 개선을 하면서
차염소산 현장 생산용 차염소산을 이용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정수장들은 현장 생산용 차염소산 나트륨을 이용해서 소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산화염소를 또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CrO2 이산화염소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 지속적인 소독력을 가진 대체 소독제입니다. 염소를 대체하는 대체 소독제고, 산화력이 강하고 물의 용해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pH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고요.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 마지막인데, 할로겐 부산물, 화합물과 같은 소독 부산물을 형성하지 않는다. 즉 THM과 같은 트리얼로메탄과 같은 소독 부산물들을 형성하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어서 최근에는 또 이산화염소 주입에 대해서도 많은 검토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염소와 이산화염소의 특성을 비교해보면 이산화염소는 용액 형태로 생산이 돼서 사용을 하고 있고, 염소는 보통 액화가스를 이용을 합니다. 살균력은 대장균을 99% 살균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pH 8.5에서 0.25 ppm 주입하면 25초 내에 보통 사멸이 되고, 염소는 60초 정도 소요가 됩니다. 즉 한 3분의 1 정도 시간이 좀 줄어든다는 거죠. 우리가 소독을 할 때는 CT 밸류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농도와 시간, 이게 접촉 시간과 접촉 확률과 관계되는 부분인데, 이 CT 값이 작을수록 소독 능이 좋은 것이고요. 그래서 살균이 컴팩트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염소를 이용하는 방법보다 이산화염소를 이용하게 되면 농도도 낮고 시간도 낮기 때문에 설비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염소는 특유의 냄새를 가지게 되는데, 염소 가스를 이용할 경우에 0.35 ppm 정도만 돼도 냄새를 우리가 감지할 수 있지만, 이산화염소는 17 ppm까지 나도 냄새가 나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요. 가장 큰 특징이 트리할로메탄 생성 농도가 없습니다. 근데 염소 같은 경우에는 리터당 0.25몰 정도 주입이 되게 되면 10시간 반 후부터 트리할로메탄이 형성이 된다. 물론 이제 원소에 어떤 특정 유기물질들이 존재할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보통 음용수를 살균할 때 사용되는 농도는 이산화염소가 0.1에서 0.2, 염소는 그 2배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산화력이 이산화염소가 염소의 한 2.5배 정도 되기 때문에 농도가 한 2배 정도 들어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염소 외에 소독제로 많이 이용하는 소독 방법으로 많이 이용하는 게 오존인데, 사실 오존은 소독으로 이용하기보다는 산화제로서 뭐 색깔 분해라든지 이런 용도로 사실 많이 사용이 됩니다. 수처리 쪽에서는. 근데 이제 오존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아주 강력한 산화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살균, 바이러스, 미생물 등의 불활성화에 이용이 됩니다. 특히 오존은 염소와 다르게, 염소는 효소에 작용을 하는 거지만 오존은 세포벽 자체를 파괴하기 때문에 세포벽 자체를 파괴해서 세포질을 변형을 시키고 핵산들을 변형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하게 미생물들을 불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죠. 근데 이 오존은 잔존 유기물질이 존재할 경우에 오존의 소비량이 증가합니다. 즉 소독에 들어가지 못하고 유기물을 산화하는 데 오존이 먼저 사용돼서 과량의 오존을 주입하는 데는 문제가 있고요. 또 오존 자체가 독성이 있고, 또 오존에서 유래되는 하이드록실라디칼 같은 다른 활성 물질에 의해서 독성이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오존에 의해서 소독 부산물이 할로아세틱 애시드라고 하는 HAAS, 할로아세틱 애시드라고 하는 이제 휘파활성 유기산 할로겐 유기산 형태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이게 오존과 반응을 해서 다시 소독 부산물을 형성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존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단점이자 장점일 수 있는데, 잔류 효과가 없습니다. 잔류 효과가 없어서 상수도 쪽에서는 다른 잔류성 소독제와 병행해서 사용해야 된다 때문에 단점이 되는 거고, 반대로 하수도 분야에서는 잔류 효과가 없기 때문에 물환경 생태계에 악영향이 없어서 소독제를 아주 우수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장점이자 단점으로 잔류 효과가 없다라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염소 소독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염소 소독은 장점은 유기물을 빠르게 산화 분해할 수 있다. 그리고 유기화합물을 완전히 산화 분해해서 CO2와 물로 형성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주 저분자화 시켜서 생분해성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탈취나 탈색의 효과가 크고, 병원균, 바이러스 등에 대한 살균작용, 소독작용이 아주 크다. 그리고 철, 망간, 산화 능력이 크기 때문에 철, 망간과 같은 금속 염을 제거시킬 수 있습니다. 산화철, 산화망간 형태로 해서 석출시켜서 제거시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유기물을 분해하기 때문에 염소 요구량을 감소시킬 수 있죠. 그리고 염소 요구량이 감소되니까 당연히 유기염소 화합물의 생성량, 즉 THM이나 이런 것들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염소와 다르게 슬러지가 발생하지 않고요. 유기질 관리가 비교적 용이합니다. 염소보다는 독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죠. 단점은 지속성이 없어서 상수에서는 염소 처리가 병행해야 된다. 그리고 경제성이 그렇게 좋지 않다. 설비가 좀 과해지고, 특히 운영비의 대부분이 전기요금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 경제성 측면에서 조금 좋지 않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존 발생 장치가 필요하고 전력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자외선 소독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건 이제 253나노미터 파장의 자외선이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의 핵산에 흡수돼서 화학 변화를 일으켜서 핵산의 회복 기능을 상실시키는 것, 즉 DNA 자체를 파괴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학물질을 첨가하지 않기 때문에 인체나 생물에 해가 없어서 안전성이 높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그리고 경제성이 높습니다. 상당히 운영비도 적게 들어갑니다. 염소 소독과 자외선 소독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면, 염소 소독은 기존에 정립이 된 기술이고 소독이 효과적이고 잔류성이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그리고 결합 잔류형 염소로서 소독도 가능하다. 그 잔류 염소를 유지시킬 수 있다. 즉 잔류성이 염소 소독의 가장 큰 장점이 될 겁니다. 단점은 잔류성 때문에 이제 탈염소가 필요할 경우가 있다. 특히 수생태로 나갈 때, 생태계 쪽으로 나갈 때는. 그리고 트리알로메탄과 같은 염화탄화수소가 형성될 수 있고, 염소 자체가 독성가스라서 안전규제가 필요하고, 대장균 같은 것들을 사멸시키기 위한 아주 낮은 농도에서는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을 비활성화시키는 데 효과적이 못할 수 있다. 그리고 처리수에서 총 용존 고용물이 증가할 수 있다. 특히 뭐 차염을 이용한다든지 하게 되면 나트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수의 염화물 함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Cl 이온이 증가하기 때문에요. 그 염소 접촉체에서 휘발성 유기물이 형성이 되고, 안전상 화학적 제거 시설이 필요할 수 있다. 염소가 누출되어졌을 때 그 염소를 제거하기 위한 제독 설비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수장에서 염소를 사용하는 정수장들은 뭐 민방위 훈련 같은 걸 하게 되면 염소 가스 누출에 대한 대응, 이런 훈련들을 항상 하게 되죠. 자외선 소독은 그 장점이 소독이 효과적으로 되고 잔류성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대부분의 바이러스나 포자류들 이런 것들을 비활성시키는데 염소보다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안전성이 높고, 접촉 시간이 아주 짧기 때문에 공간이 아주 적게 차지한다. 그리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게 장점이고, 단점은 소독이 성공적이었는지 즉시 측정이 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사실 소독 여부에 대해서는 측정하는 거는, 즉시 측정 여부는 어떤 소독 방법이든 좀 쉽지는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잔류 효과가 없다는 게 하나의 단점이 될 수도 있고, 낮은 조사량에서는, 즉 대장균 같은 것들을 살균하기 위해서 낮은 조사량을 주입할 경우에는 바이러스나 포자류 등을 비활성화시키는 데 효과적이 못할 수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높은 양의 조사량을 투자줘야 이제 이런 바이러스라든지 포자류들까지도 처리가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하나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각 소독 방식의 장단점과 효과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는데, 시설 규모를 놓고 보면 염소는 뭐 대형, 소형 모두 사용이 가능하죠. 특히 뭐 소형 같은 경우에는 차염소산을 사용할 수도 있고, 염소가스를 쓸 수도 있고, 또 염소가스를 쓰면 액화염소를 탱크로 받아와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시설 규모에서는 모든 시설에 적용할 수 있는 게 염소가스를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디클로라민이나 이제 Cl 이온을 이용하는 것도 전 규모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존은 큰 규모, 중간 이상 큰 규모에 이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차염소산이나 또는 차염이나 이산화염소는 중소규모에 적합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UV는 중소규모에 적합하다고 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뭐 대량의 설비에도 수로용 UV 소독 설비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독 처리 시 응용 단계는 염소는 뭐 전처리 단계, 중간 처리 후 단계 어디든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염소 쪽은. 근데 오존 같은 경우에는 유기물이 존재할 경우에 유기물과 먼저 반응을 하기 때문에 항상 1차 유기물 제거가 일어나고 2차에 오존으로 소독을 하게 되고요. UV 같은 경우에도 1차로 부유물질 등이 없어야 부유물질이 자외선을 산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유물질을 충분히 제거시켜 주고 난 이후에 자외선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장비의 신뢰성은 대부분 다 좋은 상태고 오존이나 자외선이 아주 장비의 신뢰성은 아주 좋은 편입니다. 기술의 복잡성은 오존이 가장 복잡합니다. 산소 발생 장치, 뭐 공기 건조 장치, 그리고 오존 발생 장치 등등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UV가 가장 간단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해서 또 복잡한 거는 복잡할 수 있는데 보통 UV는 좀 간단한 편입니다. 안전성 측면에서는 UV가 가장 안전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박테리아 사멸 효과 쪽에서는 뭐 대체적으로 다 일반적인 미생물들은 다 뭐 효과가 괜찮고요. 바이러스 사멸에서는 오존과 UV 그리고 이산화염소가 상대적으로 좀 성능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물고기 독성 같은 경우에는 잔류성이 있는 것들이 아무래도 좋지 않겠죠. 그래서 잔류성이 좀 없는 그 UV가 가장 무독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디클로라민 형태 같은 클로라민을 형성하는 것들도 독성은 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오존 같은 경우에는 잔류 오존이 있을 경우에 독성을 미칠 영향성이 있습니다만, 수중에서 잔류 오존은 사실 그 반감기가 아주 짧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없습니다. 단지 고농도로 오존이 주입되고 나서 방류되는 바로 그 수계 쪽에서 바로 접해 있는 짧은 거리, 방류구에서 짧은 거리 안쪽에는 잔류 오존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이건 수계 자체에 유기물이 존재한다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유해 부산물이 형성되는 것들은 염소류는 대부분 다 있고요. 클로라민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오존이나 자외선은 없는 편이고, 뭐 잔류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UV나 오존은 잔류성이 없습니다. 그 접촉 시간은 오존, UV가 가장 짧습니다. 뭐 5초 이내 보통 아주 짧은 시간에 소독을 하고, 오존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차염소산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그리고 나머지 염소들은 한 30분에서 60분 정도가 일반적으로 사용가 되고요. 수계의 용존 산소 농도를 올리는 효과는 오존이 있습니다. 산소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암모니아와 반응은 염소는 반응을 하고요. 그 다음에 UV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존 같은 경우에는 높은 pH에서는 암모니아와 반응을 하는데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거의 반응을 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색도 제거 효과는 오존이 가장 색도 제거 효과가 높고, 그 다음에 이산화염소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UV는 제거가 되지 않고요. 용존 고용물 증가는 UV나 오존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pH에 대한 영향도 UV는 없고요. 오존은 약간 높은 pH에서는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pH에서 암모니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유지관리 민감성은 오존이 설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좀 복잡해서 높은 편이고, 염소도 사실은 그렇게 최소라고는 하지만 유독성 물질이라서 부대 설비들을 관리하는 게 사실 많은 소요가 필요하죠. 그리고 부식성은 대부분 다 있고 이 UV만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가 이제 차염소산을 이용해서 최근에 정수장이나 대부분 이제 이런 것들로 바뀌어서 자체로 차염소산을 발생시키는 장치를 이용해서 주입을 하게 되는데, 소금을 저장하는 곳에서 연수화된 물이 소금물로 들어가서 이걸 전기분해를 해서 차염을 생성시키고, 이제 이때 수소이온이 나오는 거는 배기를 시켜주죠. 수소가스가 나오는 건 배기를 시키고, 뭐 요즘 최근에는 이제 수소가스를 모아서 뭐 수소 에너지 뭐 이런 걸 하겠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염 저장소에 저장된 것들 주입을 하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 그 차염 발생기를 이용한 공정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건 이제 오존 발생기 모습인데, 이제 요거는 오존이 그 방전을 통해서, 아크 방전을 통해서 산소 분자가 깨져서 오존으로 결합하는 방전관들의 모습입니다. 요건 오존 발생 설비고, 오존을 고농도로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산소를 이용해서 발생시키는 게 산소 양이 많기 때문에, 농도가 높기 때문에 오존이 고농도로 나옵니다. 만약에 공기를 이용해서 발생을 시키면 오존 발생 농도가 아주 낮아지게 되겠죠. 분율이 공기에는 20%밖에 없으니까 산소가. 그래서 이제 그 오존 발생기를 컴팩트하게 하려고 그러면 산소를 발생시켜야 되니까 뭐 순산소 탱크를 놓는다든지 또는 산소 발생기를 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오존을 발생하는 설비들도 존재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UV 소독 설비인데, 이건 수로용입니다. 수로에 수직으로 설치하는 타입. 물이 밑으로 올라와서 위로 빠져나가는 구조죠. 아니면 위로 올라와서 밑으로 빠져나가거나 물 흐름과 수직으로 설치하는 오존 방 물이 아니고 램프가 수직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램프가 수직으로 설치되는 거.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수평형 설치형.
물 흐름과 수평으로 이렇게 램프가 설치되는 방식입니다. 수로에 각각 꽂혀지게 되고, 여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장비는 뭐냐면 표면에 뭐 슬라임이나 이런 것들이 끼게 되면 그걸 자동으로 청소할 수 있는 청소 설비들이 존재를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서 램프를 닦아주는 그런 설비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흔히 많이 쓰이는 그 관로형 그 자외선 소독 설비입니다. 소규모 뭐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이나 소규모 하수 처리 시설이나 또는 소규모 폐수 처리 시설들에서 자외선 소독을 할 경우에는 이런 관로형 방류관에 자외선 램프들을 설치를 시켜서 소독을 해서 빠져나가게 만드는 이런 형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